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래경영 컨퍼런스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화면을 또 올렸으니까 그거 보신 분들도 있고, 오늘 자유인의 서재는 이 홍대 장용근 교수님 장용근 네. 뿌리근. 네, 뿌리근. 용은 뭐였어? 쓸룡자인데. 조용근 이런 이름 많잖아요. 글쎄요. 물론 그런 이름도 많고 저희 이름도 많이 있는데. 장용근도 아마 네. 찾으면은 뭐 네. 수십 명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정규제는 흔치 않습니다. 네. 장용근 교수님은 홍대에서 헌법을 가르치십니다. 헌법 가르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가르치셨으면 많이 가르치셨어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홍대 로스쿨 체제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저희 로스쿨이 안 됐죠. 떨어지셨어요? 성적으로는 로스쿨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지방분권 정책 때문에 좀 떨어졌었죠. 아, 맞아. 그 네, 지방이 다 순위로는, 나눠졌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참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그때. 예, 결정 진짜. 자체가. 그렇죠. 학교 로스쿨 30명 정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사실 뭐 말도 적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이 따라갔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좀 현실이죠. 사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예. 합리적인데. 그 내용은 어때요? 네. 예를 들어서 고시가 네. 기존의 고시 시스템이 막 완전히 무슨 신분증제도 비슷했잖아요. 네, 예, 선생님. 고시 출신들끼리 딱 단고가 된 일본말을 했으면 네. 뭔가 단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고시 폐쇄인 것 자체가 무슨 평생의 신분증제도 그렇죠.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 신분증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자격증 제도로 바꾸자 네, 예.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중에 보면은 용도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우리 법에서 항상 취지가 도와도 아마 구체적 수단에서 잘못되면 헌법재판소 위헌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모든 걸 목적이 좋다고 어느 수단이 다 쓸 수 있느냐 그런 논의가 있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분제를 무너뜨린다고 시작했던 로스쿨이 또 다른 독과점을 형성해버렸거든요. 몇 개 대학만 거기 들어가고 몇 가지 자유로 풀어버리더니. 그렇죠. 바로 그거죠. 원래 로스쿨의 취지는 자유롭게 누구든 능력이 자격증이니까. 되면 그렇죠. 시장에서 진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신 시장에 나오되 시장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태되는 이게 바로 시장 시스템의 원리가 로스쿨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30명은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특권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이름만 바꾸지 특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선생님. 새로운 특권이 창설되었을 뿐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게 국가의 개입에 잘못됐을 때 잘못된 국가의 개입과 근데 독단적인 국가는 웬만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그 대통령이 이상한 철학과 잘못된 이런 사고나 이런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제도 이 내각제도 걱정이 되지만 대통령제도 사실은 이게 필연적으로 법치 아닌 인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죠? 네, 필연적으로 권리 집중되면 그렇죠. 헌법을 전공을 하셨는데 요즘 경제민주화 가지고 119조 네. 1항이 어른이 뭐 2항이 어른이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헌법에 대전제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자유롭게.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만 2항에서 개입했는데 다만 우리나라 현실은 2항이 원칙이 돼버렸고 현실이 1항은 아주 극히 예외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현실이 헌법 규범에 맞지 않는데 이 논의 측이 약간 저는 좀 두 가지겠다고 생각하는 게 조문만으로 본다면야 자유가 원칙으로 한다 분명 명시해놨고 그죠? 예외적으로 돼 있으니까 조문 자체로만 본다면 헌법학자나 대부분 법학자들은 문제없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경제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잘못됐냐면 2항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국가 개입이 느리다 보니까 1항과 2항이 뒤집어지는 현실을 보니 그렇기 때문에 2항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나름대로 저 일리가 있다 보고요. 현실이 잘못되는 거 그게 사실 더 큰 것 같거든요. 헌법 조문 자체. 그러니까 헌법 119조 2항이 일종의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인데 예외적이고요. 예외적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자의적 정부에 의해서 마치 정부 경제정책의 줄기인 것처럼 그렇죠. 네.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헌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 좀 독특한 게 전 세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조항은 가장 복잡하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항을 둔 헌법 조항이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경제 조항이 특히 많아요. 그렇죠. 경제 조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심지어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 나라들조차도 이렇게 경제 조항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초기에 뭔가 좀 혼란스러운 걸 뭔가 방지하고 국가가 뭔가 한다는 주도에 그런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승만 네. 대통령이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키트를 잡았다. 말하자면 국가의 네. 기본 방향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 헌법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뭐 제가 그렇죠. 이번에 경제민주화 공부하느라고 이제 헌법을 옛날 헌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무역은 국유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국영무역이 기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조항이 많았었나요? 그렇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 균정권이라고 해서 사실 경영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거 상관없이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물론 뭐 일부 분배가 되는 거야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 기타 많은 토지에 관한 규제 조항들 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더 심했죠 지금보다도 그 다음에 좀 완화시킨다고 한 게 오늘날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 영역에 다 국가가 다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현행 헌법의 특성을 보면요 현실성도 없으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사실 국가가 노력해서 국가의 어떤 의무를 부여해 놓은 그렇죠. 국가가 노력한다. 근데 문제는 국가가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노력해서 정부 실패로 되는 부분들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현실적인 부분 아마 좀 이번 이 현 시대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이 헌법에 보면은 헌법이라는 게 무슨 중소기업도 보호해주라, 서민도 보호해주라, 뭐 농민도 보호해라, 어민도 보호해라, 국가는 이런 저런 걸 해라. 제가 이번에 119조 2항을 가만히 보니까 경제 성장도 국가의 의무로 천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배꼽을 잡고 웃어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부가 지금 다 위헌 상태예요. 할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국가 할 일. 근데 과연 국가가 무슨 경제 성장에 책임을 지냐 이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성과는 어긋난 게 맞고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헌법이 그 규정이 맞다면 국가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도 논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직무유기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고 또 개입할 때는 개입의 정당성만 논의하니까 이런 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평소에도 그렇게 살살 웃으세요? 아니 원래 웃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살 웃으시니까 내 마음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물론 그렇죠. 성적 매길 때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근데 여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고요. 여학생들 잘못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네, 예. 그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이라는 건데요. 예. 사실은 항상 우리가 책을 보면 현대판 많은 소설과 많은 여러 가지 에세이도 있지만 항상 돌이켜보면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예. 과거의 진리가 오늘날에도 맞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의 정신이라고는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을 한번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 책의 내용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법이 뭐냐라는 걸 고민하는데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딱 치면 몽테스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이라는 건 사물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까 로스쿨도 얘기하시고 뭐런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큰 게 법이라는 게 특권층만의 하나의 전유물처럼 소수의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왜 그런가 돌이켜보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최근에 사법제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보면 청조나 옛날에 청나라 황제의 비극에 보면 법조인의 숫자를 죽게 만들어서 오직 그들만의 법을 독점하게끔 만들어라는 비극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렇게 되면은 통찰이 좋죠. 그렇죠. 통찰이 좋죠. 그래서 뭐냐면 통찰하면서 왕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고 거꾸로 이 사람들이 중간층에 대해서 왕에 대드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시스템이었던 거죠. 결국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몽테스큐의 말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 사람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했던 그런 법에 비해서 몽테스큐는 첫 번째부터 이 책을 보시면 수많은 세상, 심지어 동양, 서양, 중국, 인도까지도 폭넓게 이 책에는
규정하면서 법이 무엇인가, 세상 살아가는 일종의 법이다. 우리가 그 당시 몽테스키가 네. 인도를 갔다 오지는 않았겠죠. 안 했겠죠. 그러나 이제 저도 보면서 그 부분이 참 딜레마인데. 일본에도 네. 갔다 오지 않았을 텐데 예, 일본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실 제가 느낀 게 물론 이제 그때 교류가 있었으니까 상인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학자들만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무한된 지적인 호기심. 이게 이렇게 넓다라는 것은 대단한 대단했어요. 거죠. 더구나 그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심지어 전 세계를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비교 대조해주면서 이 세상 중국 살아가는 얘기도 거.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법은 네. 사물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네. 어떤 사물 또는 사안 내 내재해 있는 규칙이다. 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면으로는 본성에 맞아야 한다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자일 수도 있고 후성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한 법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봤을 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쉽게 생각할 거면 최근에 검찰이나 법원이나 판결을 보면 맞지 않는다. 예.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많은데 반면에서 이 본성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사람이 생각해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시장의 수요에 그 수요가 정당하다면 합리적이라면 그에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법치라고 할 때 네. 소위 국회에서 만들어진 네. 법과 우리 가슴 속에 수만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교류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하나의 규칙. 네. 누가 말을 안 해도 네. 당연히 뭐 신의가 있어야 네, 된다라든지 뭐 속이면 안 된다라든지 네. 나무 재산을 탈취하면 안 된다든지 네.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든지 하는 아주 기초적인 말하자면 형법 조항에서부터 일반적으로 거래에 관한 규칙까지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걸 떠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본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자연이든 모든 걸 보면 그게 자라나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사실은 비틀거나. 그렇죠. 사실 동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대에 루소라든지 뭐 시대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런 사람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도 사실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본성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우 여러 번 읽으셨어요 이 책을. 아니요, 여러 번은 아니고요. 근데 왔다 갔다 뭐- 지나가면서 좀 읽고. 뭐 그랬었죠. 네. 밑줄이 쳐져 있고 뭐 다 네. 요약이 돼 있고 뭐 이 공부한 분의 책은 이렇게 아이, 무슨 말씀. 좀 찢어져 있고 네. 뭐 아주 뭐 그렇습니다. 아주 네. 아예 아닙니다. 제 책을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약간 비교가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서재 이 법의 정신이 있었는데요. 어디 간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급히 산 겁니다. 새로 하나 사서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몇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 보니까 일본 챕터도 있어요. 일본에는 왜 법이 개판이냐? 지나친 형벌은 때로는 전제 정체를 부패시킨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죠.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다스린다. 뭐, 이 사무라이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죠. 얘들 할복하고 뭐, 네. 이 책이 나온 때가 1748년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혁명, 말하자면 미국 독립되기 한 30년 전이고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 나기 40여 년 전인데, 네. 뭐 일본, 중국, 뭐 고대 로마, 뭐 별별 걸 뭐 동서고금을 다 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지식들 어디에서 왔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도 현대 뭐 지식의 홍수라고 그러고 정부의 그 홍수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데 예. 참 놀라운 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지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사실은 저도 언뜻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 말씀한 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수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얻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책이라든지 그 당시면 네덜란드 상인들 일본에까지 그렇죠. 왔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날 봐도 아까 일본 얘기하셨지만 바로 그게 지나친 처벌만이 능사냐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나친 진 나라의 칭시 왕제가 그리고 무너지게 된 게 지나친 처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단순한 특수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원칙들을 끌어내줬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네. 이 일본 법, 뭐, 네. 웬만하면 죽여버리는 네. 강한 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무슨 자료를 보다가, 그 미국의 그 카터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네. 뭐 케이터라고 하기도 하는 네. CATO 인스티튜트인가 하는 네. 그 연구소에서 무슨 강의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 강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criminalization. 그러니까 범죄화하기. 네. of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범죄화하기. 그래서 미국의 형법 규정이 뭐 수도 없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법의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걸려든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요즘 출총제다 뭐 별별 법을 지금 정부가 다 국회가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경제활동 모두를 범죄화 해놓는 거다. 크리미널라이제이션 해놓고 이제 걸려들면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몽테스케 그 네.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책의 주장은 골자는 예를 들어 아까 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네. 거 말고 네. 정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있어요. 정부 조직이 하자 그러니까 그 몽테스키에는 권력 분립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 사실은 특별히 이제 현행 제도의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표제를 전제하는데 대표제 저도 보면서 대표제를 보면서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제는 사실 최고의 엘리트. 엘리트는 사실 갖춰야 되는 게 최고의 지식, 경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균형 덕이거든요. 감각, 뭐, 균형 감각의 덕. 뭐 덕이라는 게 일종의 남에 대한 배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엘리트가 되고 그 엘리트가 결국은 대표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 대표제인데 그 대표제 형태는 뭐 의원내각제도 있고 예, 대통령제도 다 대통령제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봐도 뭔가 이상하게 일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대표제가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이분이 보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탐욕적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명예를 추구하고 남보다 더 나서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걸 그대로 한쪽에 힘을 몰아주게 되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얘기하는 게 이제 국가가 무너지는 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데요.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이제 몽테스키에는 상권 분립론, 전 세계 오늘날 문명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을 쪼개놨단 말이죠. 물론 어떨 때는 합치는 게 더 효율적이도 있지만 때로는 합쳐놔서 만약에 그것이 남용될 때는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문명 국가들은 다 쪼개놨거든요. 근데 그런 통치 구조의 큰 틀.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몽테스키의 권력론은 사실은 가장 효율성이 있는 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거든요. 대통령제. 예.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대로 하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에 반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치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논의를 어떤 정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권리, 자유에 해가 될 때는 한번 이렇게 막아주는 게 법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몽테스키에는 그런 국가에 의한 체제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런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권력 분립론을 확립시켰던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전이라는 게 어떤 때 있다 보면 우리가 네. 다 아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게 아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분들의 가르침이 지금 제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고전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장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60대 되는 분에게 네, 여쭤봤어요. 독서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이 고전을 우리가 아는 모든 고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걸 시도를 해서 쭉 웬만한 고전은 이제 한 바퀴는 다 돌았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고전에 빠져서 이제 있을 때 제가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도 이 고전 읽기가 그렇게 즐거우셨죠?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보시오, 정 선생. 60대가 되면 이 무슨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다, 무슨 홉스다, 루소다, 칸트다 이런 것보다 고전 소설들이 그렇게 재밌대요. 네, 예. 에? 무슨 뭐 단테의 신곡이다, 데카메론이다, 뭐 또는 뭐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뭐 그래서 60대 정도 후반 되어 가지고 이제 별로 사회생활도 바쁘지 않고 하면 그 고전 소설 문학을 밤새워 본다네요. 네. 아주 그렇진 않으시죠? 아, 예, 저는 아직까지 TV를 더 보셔.
아직.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책을 그냥 읽어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법의 책보다는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야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각간이 예를 들면서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게 있고. 사실 문명사적 그렇죠. 지식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법학책보다는 인류 역사. 사실은 저는 이제 법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몽테스키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라고 했듯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 책을 보고 뺏겨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최대 장점은 그런 기존의 약간 틀을 깨면서 세상 사례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거. 심지어 여기서 보면 이혼하는 거,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또 하는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걸 보면서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소설거리도 되겠지만 거기서 뭔가의 국가적인 이분은 또 하나의 틀을 끌어내므로써 소위 말하는 이제 법치라는 거 사실 큰 틀에 보면은 틀을 잡아놓는 거거든요. 예. 세이프 가드라고 하죠. 우리가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것들을 큰 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콜럼버스의 달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끄집어낼 산에 원리화시킨다는 거.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네.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상권분립 제도가 그렇죠. 정착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그런데 네, 예. 이 권력 분립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권력 분립이 안 된 상태로 우리는 이제 소위 원님 뭐 행정이다 원님 네.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렇죠. 옛날에 우리 고원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으니까 물론 그렇죠. 대명률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권력 분립이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 입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보면 좀 입법 과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정부가 너무 크고 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래서 뭐 어떤 법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입법, 이제 행정, 사법이 있는데 입법이 그렇게 입법을 양산하다 보니까 이제 사법은 사법대로 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야, 내 이런 쓰레기 같은 법으로 재판해야 되나. 근데 요즘 입법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는 게 입법부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앞서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입법부를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하나의 이 뭐 법의 정신을 하면서 제가 한번 끄집어내고 싶은 게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특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의무 있는 입법 의무를 또 제대로 하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표제가 되는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해야 되지 그 외에 수많은 특권이나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권력 분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를 보면은 저도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국회의원 되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의무는 다하지 않고 특권을 가지고 남용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로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 기초하고는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아까 말씀 법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 법이 어떤 효과가 있고 국민에게 도움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명예만 자기 나만 달리기 위해서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은 사실 쓸모도 없을 뿐더러 국민한테 해가 되는 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명예를 추구해서 만든다 뭐 이건 또 다행인데 네. 돈 먹고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특정 업자들이 포로가 네. 돼가지고 무슨 뭐 청목회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예. 특정 뭐 그룹의 어떤 볼모가 되어서 네. 뭐 보조금을 양산한다든지 예산을 제멋대로 갖다 쓴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확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행 입법이 제가 말씀드린 엘리트처럼 지식과 경험 덕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이 드물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이제 몽테스키 기본적으로 법의 권력 분립은 저쪽이 잘못하는 걸 이쪽이 보완해주는 또 시스템이거든요. 견제와 균형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국회의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부에서 또는 행정부가 본다는 건 또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에서 이런 것들 또 보완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실 권력 그 독립과 견제, 네. 균형, 네. 분립과 균형이라고 하는 게 분립이 어떤 정태적으로 담을 쌓아서 분리해 놓는 게 아니고 그 균형이라는 말을 통해서 상호 인터랙션 하는 동태적 균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 분립은 사실 원칙이 권력을 쪼개놓고 남용할 때 견제와 균형이지만 쪼개놨다고 해서 따로 뭐 담쌓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독점하는 게 아니라 문은 열어놓고 다시는 이게 전문성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되 부족하면 또 보완을 받는 이런 상호 사실 일종의 말하면 시장으로 따지면 오픈되는 거죠. 폐쇄된 게 말하자면 기능의 어떤 분할이랄까. 그렇죠. 네. 분화되면서 존중을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사실
견제하고 그냥 비판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한 국가의 틀을 일종의 보면 거시적으로 크게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은 사실은 한 시대뿐 아니라 벌써 몇백 년을 통해서 전 세계 문명 국가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면 대단한 하나의 그 원리를 정착시킨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